조금 이제 단기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지난 인터뷰에서 공교롭게도 9월의 금리 인하, 미 대선 레이스, 반감기 후 4개월이 지난 정상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본격적인 자금리, 뭐 회계 무슨 뭐 정리 끝나고 정말 들어오는 시기, M2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유동성 확장 국면의 증가, 네. 수요 충격, 공급 충격이 본격적으로 오는 불장을 9월의 시작이다. 네. 이게 다 맞물려서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전망이 유효하신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요소들은 지금 하나도 죽은 게 없죠. 다 그대로죠. 네. 다 그대로인 거고 정확하게 상승이 시작하는 시기가 뭐 8월 말부터일지, 네. 9월부터일지, 10월부터일지 이렇게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네. 본격적인 공급 충격이 오면서 상승장이 시작되는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가 온다. 네. 그럼 그 시기를 봤을 때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이번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이제 9월 정도에 확정적으로 네. 발생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타이밍이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네. 위기가 잘 극복이 되고 전쟁에 의한 뭐 피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네.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뭐 8월, 9월, 10월 이 어느 때인가부터는 네. 네, 가격이 확실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상승 무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럼 그 상승 무드가 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요즘 내가 한 4개월 겪어보니까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상승장인지 아니면은 이제 상승 무드 한 번 오면 정말 팍 섰다 조금 늘려서 팍 섰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는 패턴이 네, 나오는 완전히 건지. 달라지죠. 그냥 시장 상태가 항상 탐욕 상태입니다. 네.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네. 조정은 또 한번 강하게 받아요. 근데 네. 짧게 받아요. 짧고 강하게. 과거 사이클들을 보면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 보면은 기본 20-30% 오. 조정 꽤 큰 거거든요. 네. 이번에 5만 달러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가 네. 33%였어요. 아, 그 정도 조정이 나올 수 그 정도 있군요. 조정이 그냥 지난 사이클에는 대여섯 번씩 나왔어요. 그런데 짧고 굵어요. 그리고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상승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확 치고 올라갔다가 짧고 굵게 조정. 그 다음에 확 치고 올라갔다가 짧고 굵게 조정. 확 치고 올라갔다가 짧고 굵게 조정. 이게 반복되는 게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 네. 그 작가님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버 셀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아라.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삼겠다. 그리고 SEC 게리 겐스를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거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사이클에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정치권에서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행사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행사에 대통령 후보, 그것도 유력 후보죠. 유력 후보가 와서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연설을 했다는 거는 네. 저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마이너한 자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규 그런 시장이나 규제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 약간 소외된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주류로 편승하기 시작한 거죠. 네, 주류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게 그런 정치권에서의 변화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꼭 그 공화당 측에서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여러 의원들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고 트럼프의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도 네. 이번에 그 암호화폐 산업계와 네. 뭐 화상이든 실제로 만나서든 회의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 얘기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반암호화폐적인 태도였다면 네. 앞으로의 민주당은 조금씩 그 스탠스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예. 라고 한다면 결국은 누가 당선되든 앞으로 어떻게 되든 네. 정치권에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1월에 ETF가 승인되면서 주류 금융계에도 비트코인이 편입이 됐죠. 네. 네. 그러면 금융에 이어서 정치에도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이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인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 트럼프가 전략 비축 자산 이런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비트코인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였다. 네. 이거 자체가 정말 큰 거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고, 뭐 트럼프가 이번에 그 전략적 국가 비축물이라고 네. 얘기를 했죠. 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무슨 스톡 파일 뭐 이상한 얘기 했더라고요. 지원해서 했는데 이번 트럼프 연설은 기본적으로는 게리 겐슬로 자르겠다는 거 외에는 네. 명확한 공약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립 서비스. 네, 립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명확한 공약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비트코인을 향한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비트코인 행사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1시간 동안이나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미국의 주류 정치권에 정식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작가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겸 투자 전문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다른 주들도 곧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간 경기 침체 생각이 나는데 오늘날 90%의 사람들이 가짜 돈을 위해서 일하고 저축하고 있다면서 말하면서 이 금융 감각에 뛰어난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은을 스마트머니로 잘 설명했다 하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칭송을 했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가짜 돈은 좀 뭘 말하는 거? 이 발언의 맥락은 좀 뭔가요? 쉽죠. 달러죠. 달러인가요? 네. 법정화폐. 우리가 쓰는 돈,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돈, 원화와 달러가 가짜 돈인데 지금 네. 사람들 90%가 다 그걸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인 돈의 규칙에도 적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심은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우리가 보고 있는 뭐 10,000원짜리 이런 네. 지폐가 돈이 아니라 네.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 구매력을 보존하고 있는 구매력 배터리죠. 그 구매력 배터리의 역할을 하는 게 돈입니다. 그러면서 교환성이 있어야죠. 네. 교환이 가능해야지 돈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금이 돈처럼 사용됐던 거고 네. 어디선가는 소금이 돈처럼 사용됐었고 그렇죠. 어디선가는 조개 껍질이 돈처럼 사용됐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돈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것은 어느 것이든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얘는 연간 평균 7에서 8%씩 구매력 하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근데 저기 정부 발표 들으면 뭐 2% 일어난다고 하던데. 네, 그거는 통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음식값을 네. 보면 2%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가격 네. 몇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사실 굉장히 쉽게 조작이 가능한데 제가 돈의 규칙에도 적었지만 짜장면 값이 오르면요 짬뽕으로 조사하면 돼요. 네. 여기 햄버거 가격이 올랐으면은 네. 요즘 말고 여기서 조사하면 돼요. 그렇군요. 야채 가격은 한 달 사이에도 엄청 바뀌잖아요. 네. 가장 안 오른 날 조사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 조사를 조작하기는 굉장히 쉽고 실제로 구매력이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쉬운 지표가 있는데 그 바로미터가 금이에요. 네. 금 가격 대비 네. 달러의 구매력이 얼마나 하락했느냐를 보면은 과거 50년간 연평균 7.5% 정도, 7에서 8%씩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달러가 그 수준이니까 네. 나머지 돈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히 구매력이 줄줄 방전돼요. 제가 구매력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매력을 모아둔 배터리인데 이 법정화폐라는 배터리에 구매력을 넣어두면은 네. 얘는 그냥 줄줄 계속 방전. 계속 저기 네. 퍼센트가 떨어지는 그쵸. 배터리네요. 다만 장점은 하나 있죠. 얘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네. 네. 가격의 척도라고 하거든요. 돈의 그 가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돈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구매력 저장 수단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교환성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교환의 매개체. 그다음에 세 번째 얘로 가격을 매겨야 되죠. 네. 그래서 가격의 척도. 이 세 가지가 돈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법정화폐로 우리가 가격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네. 얘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단기적으로는 그 배터리 그 구매력 보존량이 배터리가
막 엄청나게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일률적으로 조금씩 계속 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쓸 돈이면은 당연히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 내야 되는데 그걸로 비트코인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 이렇게 가격이 네, 높으니까. 비트코인은 그 보존량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보존량이 계속 늘어나는 애예요. 네. 근데 법정화폐는 단기적으로는 보존량이 왔다 갔다 안 해요.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 7%에서 8% 사이 계속 영원히 방전이 일어나요. 방전이 된다. 예. 그건 누실이 일어나는 게 그 법정화폐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구매력을 보존해봐야 네. 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첫 번째 역할이 구매력 저장 수단이거든요. 네. 근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계속 그 내가 저장해둔 구매력이 새어나가니까 얘는 돈이 아닌 거죠. 예. 그렇군요. 얘를 돈이라고 믿고 여기다 나의 모든 피땀 흘려서 일했던 네. 그 소중한 돈, 월급을 여기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얘는 실제로 돈이 계속 새고 있었던 거죠. 에너지가, 구매력이. 네. 그 로버트 기요사키 이제 그거를 비판을 한 그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또 이제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죠. 근데 또 비트코인을 또 이렇게 막 찬양을 하시네요. 네. 신기하게도. 그러면은 작가님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 비트코인이 좋다 뭐 이런 건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좀 안 좋지 않을까, 고점이 막 많이 못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는 보시지 않는 건가요? 단계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네. 트럼프가 어쨌든 명확한 공약을 한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막상 됐더니 그 다음부터 나몰라라. 뭐 별거 없더라. 네,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우리가 너무 대통령 누가 되는 그쵸? 데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어쨌든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은 표와 선거 자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표와 돈이 지금 암호화폐 쪽이 산업이 커지면서 암호화폐로부터 들어오는 그 표와 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네. 정치인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산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의 입장은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 그리고 그거는 정당을 가리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뭐 장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제 좀 미국 얘기 많이 했으니까 중국 얘기 좀 해볼게요. 어느 순간 홍콩 이더리움형 ETF 통과 이후에 중국은 우리의 관심사에 사이 사라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한때 썸네일에 야 중국 자금 들어오면 뭐 난리 난다, 뭐 폭등한다 했는데 요즘은 중국이 뭐 비트코인을 하는지 마는지 뭐 홍콩은 살아야 되는지 관심도 없거든요. 네. 홍콩 쪽은 좀 어떻게 뭐 ETF 자금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홍콩도 ETF로 비트코인 그 순유입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과 비교하면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 그 정도군요. 네, 뭐 하루에 좀 많을 때는 몇백 개 정도인데, 네, 미국은 뭐 하루에 많으면은 10,000개도 이상도 가져가니까, 네, 그거와 비교하면은 네, 굉장히 의미 없는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결국 중국 본토의 자금이 홍콩 ETF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네, 결과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네, 비트코인이 허용이 되어야 본격적인 중국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비트코인을 퇴출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추적의 어려움 때문이거든요. 중국은 그 국민들의 자산 상황을 다 통제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일하게 걸림돌이었는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사실 있어요. 있나요? 네, 똑같아요. ETF를 들여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ETF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기관은 서로 연계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국민들은 ETF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사게 되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산 거는 완벽하게 100% 추적 관리가 되잖아요.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로 승인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그러면은 중국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ETF를 들여오지 않으면 중국 자금이 홍콩 ETF로 몰려들 가능성은 좀 네, 현재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중국의 그 부자들이 부동산도 안 좋고 하니까 네. 해외로 막 자금 빼돌릴 거다 또 기대를 했는데 그 자금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면 홍콩 통해서 하는 순간 추적이 돼버리잖아요. 홍콩 통해서 하면 추적이 된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암 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추적돼도 되는 뭐 중산층이 사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돈이 없겠네요. 그리고 홍콩에서 계좌를 터서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중산층이 못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때는 무슨 뭐 일본의 무슨 연기금이 뭐 비트코인 관심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른 뭐 영국도 뭐 관심 있다 이런 얘기 호재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뭐 비트코인 관련 뭐 진행되는 게 없나요? 아니요. 다른 나라들도 저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일본의 이제 메타플래닛이라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래서 여유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곳은 아예 부채를 발생시켜서 그 부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전환사채로 비트코인을 사고 마이클 셀로 형님이 그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는 전략이잖아요. 이거를 메타플래닛이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뭐 기금이나 아니면 연금이나 이런 데가 비트코인 현물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메타플래닛처럼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게 뭐 거대 기금이나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 게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드디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이런 대형 기관들은 보통 실사 과정을 거치어서 고객들에게 통보하기까지 12에서 18개월까지 걸려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아직 빠른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간 거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미 허용을 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운용 자금이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이 1조 5천억 달러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추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좀 추천이 시작되는 단계. 그리고 블랙록 지금 블랙록이 가장 큰 ETF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블랙록조차도 아직 본인들의 그 정규 포트폴리오에 현물 ETF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가장 큰 ETF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왜냐면 그 실사 과정이 꽤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이르면 연말부터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그 표준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들의. 그 블랙록이 가진 표준 포트폴리오에 이르면 연말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포함된다. 블랙록의 모든 ETF 상품에 비트코인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모델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에게 소개시켜주는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중립적인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에게 추천해주는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여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공격적인 고객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의 3%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고 중립적인 고객에게는 뭐 2%, 보수적인 고객에게는 뭐 1%, 그다음에 뭐 극도로 보수적인 고객에게는 아예 안 넣겠죠. 그런 식으로 그 추천해주는 그 표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르면 연말부터 들어간다. 지금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본인들이 가장 큰 ETF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블랙록은 10조 달러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1%만 들어와도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모든 그 금액이 한 17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거의 거의 6배. 야, 그러면 지금 1%만 들어와도 그 블랙록의 1%가 네, 블랙록의 1%만 들어와도 그거고 피델리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있을 것이고. 그 회사들은 아직 올해 안에는 일어나지 않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대형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그 상품으로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개인과 기관과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는 벌써 6개월 뒤에 지금 썸네일이 생각나고 있어요. 이 대화 주제가. 벌써 신민철 작가님 만나서 12월에 뱅가드에서 JP모건에서 지금 1% 들어왔다. 1,000억 달러 터졌다. 다음 달에는 뭐 뱅가드와 JP모건이 가장 반암호화폐죠. 그런 데서 이제 뭐 2%로 늘렸다 하면 뭐 이게 뭐 1년치에 지금 몇 배다 하면서
가격 막 올라가고 지금 또 광기의 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한 내년 말 정도. 내년 말 정도. 네, 올해 말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말이 이제 네. 시작에 불과하다. 네, 내년 말에 그럼 이제 사이클 끝나는데 얘네들 들어오면 사이클 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지금 더 갈 거니까 호드를 해야 된다니 지금이라도 분할 매도해라. 아마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1년 뒤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